먼저 북한은 지금 당 창원 75주년 열병식을 사상 최초로 심야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정부터 한 새벽 2시, 3시 정도까지 진행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심야 열병식, 이 북한의 심야 열병식 사실상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시각적 그리고 이벤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심야에 열병식을 개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기획한 사람이 김여정 부부장이란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들은 현송월 단장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진행하고 하는 모습들은 좀 비춰졌습니다. 예. 근데 이번 스타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난 8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회의에서 75주년을 기념해서 당시 한건 75주년을 기념해서 열병식을 좀 특색 있게 준비해봐라. 그런 거에 좀 호응하는 듯하게 다양한 열병식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신 또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어떤 방역 문제 등을 고려를 해서 과거에는 이제 연인원 참가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어마어마한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마스 게임 같은 것도 진행하고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화려하게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야간 조명과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사용해서 무기나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력을 대회에 과시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열병식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진정성이 과연 북한이 비핵화라는 것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신형 무기를 공개를 했는데 저런 신형 무기들이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닐 테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숱하게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벌여왔었는데 앞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벌이면서 뒤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무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사실은 계속해서 이 강대강 대치구도로 가게 되면 전부 아니면 전무를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양쪽 다 서로가. 그러면서 계속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기타 미사일 관련 기술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이제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대미국을 겨냥한 무기들이고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무기들은 아까 방사포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포 등도 그러한 재래식 무기들 기술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화 아니면 아까도 방사포를 쐈을 때 그거를 갖다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화적인 어떤 제도를 한반도에서 정착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는 어렵거든요.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의 문제는 당연히 이겨야겠죠.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한반도는 이미 다 상당 부분이 초토화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국방부가 나름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조성호 변호사님,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유화적인 메시지에 포커스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떠한 무기를 고도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사랑하는 남녀공포 다시 한번 손 마주잡자 이런 메시지는 좀 이례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서 이례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각자 군사력을 고도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기존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35A 스텔스기를 도입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사드를 도입할 때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안보적 위협이라고 아주 강한 성명을 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그쪽이 위협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안보 자산으로 우리가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저쪽에서 무기를 고도화한다고 할 때 그게 국제사회의 어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 부분, 예를 들면 ICBM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제 규범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무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몰라도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쪽에 그 안보 자산들을 고도화하는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건 우리의 기존 입장하고 약간 모순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적하기가 좀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뭐 군사력을 키운다는 걸 그걸 평화 문제로 다 해결해야지. 평가할 수는 없다. 예, 네. 우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ICBM하고 SLBM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지금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역할이 보탬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비핵화 협상으로 끌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화의 장으로 이 북한을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대화의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ICBM과 SLBM 같은 전략적 무기 자산들 특히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략 무기 자산들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가 어쨌든 필요하다. 그러니까 ICBM이나 SLBM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화의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 열병식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눈길을 끌었던 게 상당히 많은데 또 다시 눈길을 끌었던 건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면서 눈물을 훔쳤던 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었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자, 들으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0여 차례가 넘게 저런 말들을 했는데 최고 존엄회의라고 하는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고려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영상 보셨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일관된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과거에서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제 과거의 그 북한의 지도자들, 네. 예를 들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네. 김일성과 김정은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김정은 위원장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막 고맙다고 표현한다든가, 내가 부족해서 그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뭐 어떤 노력이 다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인민과 군대가 너무 애를 써줘서 그 고맙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등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도자의 모습과 현재 지도자의 지금 김정은이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의 그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게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꽤 오랜 세월 이제 그 외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주로 생활을 해왔고 유럽에서 지도자가 국민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국민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가, 과연 억압과 칼, 무력으로만 하는가, 그게 아니고 감성적 접근으로, 꼭 이성적 접근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억압적 접근이 아니라 감성적 접근으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형태로 느끼고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보가 됐다. 그 문건의 이름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펀드에 하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할지 이런 걸 정리를 해둔 내부 문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건의 문건을 압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펀드 하자 치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문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김재현 지금 옵티머스 대표하고 전 이혁진 대표하고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이 경영권 분쟁 문제의 가장 키는 금융감독 당국이 행정적인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이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게 고문들을 위촉을 한다. 네.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전 은행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네. 이 경영권 분쟁 등을 포함해서 펀드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다.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네. 또 이제 세 번째 제기되는 문제는 뭐 청와대라든지 여당의 인사들이 실명이 적혀 있다. 이제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검찰에서는 뭐 이렇게 청와대 관련 인사에 대한 이름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처음 볼 게 과연 이 문건이 김재현 대표가 작성을 한 것으로 지난 5월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이 과연 믿을 만한 문건이냐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문건이냐. 일단은 좀 의구심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좀 우세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네. 그 문건의 내용 자체하고 그 보고되는 어떤 그 뉘앙스가 네. 다분히 이걸 이미 쟁점화시키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모 변호사가 이렇게 작성한- 쟁점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의도적으로 작성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어떤 그 사실관계를 이렇게 명명하게 정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뭐 오히려 이 지금 사후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 어떤 문제되는 쟁점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 비화 의혹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전에 어떤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냐는 뉘앙스들이 어떤 어구들에 의해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내용, 활자화된 내용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대검의 수사 경과 보고했다 안 했다 이것도 지금 말이 좀 다릅니다. 일단 대검에서는 김석유 검찰총장에게 보고 안 했다. 이정윤 중앙지검장까지만 보고가 됐다. 이런 얘기가 일단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지금 김재현 대표 말고도 그 이전의 대표였던 이혁진 전 대표 지금 미국에 나가서 김치 장사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서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부실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성환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에 먼저 첫 번째 지적하신 그 검찰에서 그 보고에 관한 문제는 보고는 다 그 중앙지검의 이번 입장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는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보고됐느냐와 관련해서 대검과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따르면 원래 발생 보고, 그다음에 진행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결과 보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발생하는 대로 이제 중요 사건이면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대검의 입장들도 지금 보면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 그 네. 관계자 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혁진 전 대표. 예, 이혁진 전 대표의 문제는 지금 사실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이른바 뭐 미국의 어떤 수사기관에 촉탁을 하는 거고. 이게 진행 중이긴 합니까?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번역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까지는 그 수사팀이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범죄 혐의 전체에 관련돼서 소명할 자료들을 번역 작업을 마친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법무부에 요청을 하면 미국 법무부에서 이제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만약에 찾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신병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대응 태도에 따라 또 거기서 재판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송환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보통 지금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현재 상황에서는 보내진 않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발표까지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 측도 입장을 좀 밝혔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알지 못했고 그리고 뭐 물류단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그냥 펀드 사건, 사기 사건 아니다. 권력형 게이트다.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하면서 화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성환 변호사님은 뭐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대로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돼서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위기를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만약에 지금 정말 그 제기되는 의혹에 뭐 어떤 일단처럼 현 정치권의 지금 유력 인사들이 아니면 현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거기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건 굉장히 파급력이 크겠죠. 왜냐하면 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도 그렇죠. 굉장히 다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뭐 그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단순히 그런 방식으로 의혹 제기를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야당이라면 네. 정식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자신들이 또 갖고 있는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과거에 뭐 검찰에도 계셨던 분들, 뭐 금융 관련 그런 기관에도 계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보여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I'm feeling great. I don't know about you. How's everyone feeling? And the vaccine is coming out very, very quickly in record time. As you know, it's coming out very, very soon. We have great companies doing it. 자, 지금 사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좀 하향 조정이 됐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지금 며칠째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완화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 3일 만에 퇴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완치가 됐다라고 볼 수도 없는 저런 상황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 사실은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 사실은 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렇게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예, 뭐 대통령은 뭐 탄핵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근데 워낙 저 캐릭터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일관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강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슈퍼파워를 가진 나라고, 그다음에 그 슈퍼파워에 나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이자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 근데 그런 강력한 대통령이 지금 바이러스로 자기가 아파가지고 뭘 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기존의 자기 이미지가 다 무너지는 듯한 어떤 공포 같은 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비과학적이고 정말 비합리적인데 저런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 초조함에서 저렇게 초조하면서 계속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여요. 저렇게 해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자신을 지지하는 극성 지지자들 외에는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